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나? 어차피 죽을 건데.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이라면 굳이 애써 노력하고 경쟁하고 다투며 움켜쥐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굳이 살아야 하나요? 굳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반대로 죽어도 괜찮을까요? 사실 죽고 싶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고되고 힘든데 꼭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붙잡고 살아갈 테니 누구라도 그 이유를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누가 이유를 말해주면 나는 그 이유를 순순히 수긍할까?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지탱해온 생각이 어떤 일로 갑자기 무너지면서 지나온 시간이 부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묻곤 하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연애, 결혼, 취업, 인간관계 등 현실의 문제와 맞닥뜨리면서 고민은 늘어나고 다시 또 자문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 오늘은 불안하고 막막한 순간일수록 철학적 사고의 접근이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인생의 한 번은 나를 위해 철학할 것인데요. 잘 사는 삶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허유선 철학 박사가 쓴 책입니다. 어떤 계기가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에서 왜 우리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매번 같은 자문을 던지게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서문에 있는 저자의 이야기로 먼저 들어보실까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소용돌이가 생긴다. 뭐가 뭔지 혼란스럽고 마음이 도무지 경쾌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에 만족하고 좋아하기가 유독 어려울 때, 불안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해왔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어려움 앞에 놓인 것 같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한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그래. 누구나 그렇다는 말은 두 가지 교훈을 안고 있다. 하나, 지금 내가 겪는 문제가 정말 유독 나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 둘, 이 문제는 누구라도 쉽고 재빠르게 혹은 깨끗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 그런 교훈을 모르는 바는 아니기에 나 역시 그 누구나 그렇다는 애 기대어 마음을 달래고 나를 도닥여보려 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 자체가 내 고민의 말문을 막는다. 그래, 내가 힘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다. 좀 더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고민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인생에 질문이 있다는 뜻이고 그 질문이 계속 나를 붙잡고 생각하기를 요청한다는 신호다. 누구에게나 처음인 인생을 어떻게 질문 없이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질문을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고 나의 고민에 접근하는 나 자신의 생각을 잘 돌아볼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넓게 풀어헤치며 살펴보아야 하는 고민을
너무 가둬두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고민 그 자체보다 고민을 대하는 나의 태도나 나의 생각은 아닐까? 누구나 그렇다는 인생의 물음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마주한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이끈 방식과 흐름이 내 인생의 고민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근엄한 그들의 생각 방식이 우리 고민을 자유롭게 풀어볼 기회, 자유롭게 생각해도 될 기회를 열어주기를 희망한다. 그들의 생각을 발판 삼아 나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잠수하여 내 안에서 유영할 수 있는 틈을 찾기를, 나를 위해 숨을 고르고 깊이 숨쉬는 시간이기를. 이 책은 우리가 자주 자문하고 있는 삶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먼저 더 깊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18명의 철학자들의 대답이 담겨 있는데요. 삶의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나만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친한 친구 중에 심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심심하다는 그 말에 공감을 잘 못했어요. 그때 저는 고민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 고민에 치이느라 심심할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죠. 왜 그렇게 자주 심심해해? 그 친구의 대답이 아직도 이따금 떠오릅니다. 내가 심심하다고 하는 건 외롭다는 뜻이야. 그때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나도 외로운데. 친구의 외로움과 저의 외로움이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심심할 새가 없어도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때로는 함께 있을 때 더욱 외로워진다고도 합니다. 이 외로움은 그저 묵묵히 견뎌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나 외로워하는 내가 문제인 걸까요? 외로움의 가장 놀라운 점은 침투력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이든 외로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생일 파티를 하고 있을 때도, 사람을 만날 틈조차 없이 일에 치이며 살 때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외로울 정신도 없는 듯하지만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그 바쁜 와중에도 밀려오는 깊은 헛헛함이 있습니다. 흔히 인간은 누구나 외로우니 별달리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죠. 저명한 철학자들에게도 인간은 본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저서 사랑의 기술로 유명한 20세기 철학자 에리 프롬은 외로움이 우리 삶의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이상 외로움은 때려야 뗄 수 없이 삶에 따라붙는다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실존적 고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사는 내내 동반되는 외로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프롬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은 오직 나만의 것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철저히 혼자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내 삶은 나만이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마음이 굴뚝 같아도 도저히 그럴 수 없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있어도 내가 죽을 때 나처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애정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나와 꼭 같은 체험을 꼭 같은 방식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문제와 각자의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이고, 그러니까 외로움, 곧 혼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당연하게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외로움에 허덕이는 이유가 단순히 존재론적인 이유에서만일까요? 프롬은 외로움의 또 다른 의미를 알려줍니다.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라서 외로울 뿐만 아니라 너무 막연해서 외롭다고요. 막연해서 불안하고 불안해서 외로워지는 것이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잘 나가다가도 내일 당장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인생의 끝, 죽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게 찾아올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연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든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든 전혀 안정적이지 않은 게 우리네 인생이죠. 물론 여기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 우리 삶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자유롭게 열려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삶이 전부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숨막히고 나의 삶을 사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겠죠. 꽉 닫힌 이야기보다 내가 참여해서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더 흥미롭고 진짜 내 이야기 같잖아요. 내 삶이 내 것이어서 외롭다면 최소한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자유 정도는 줘야죠. 그러나 가능성이 열려있다, 자유롭다는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의 의도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설령 처음 생각한 대로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무척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겪었잖아요. 프롬은 이러한 인간 삶의 특징을 태어나면서부터 불확실과 불안정의 세계로 쫓겨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그래도 내 인생은 오직 나만의 것이라 혼자인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막연하고 불안하기까지 하다니 이쯤 되면 외로움은 거의 자연재해급입니다. 딱 집어 무엇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지만 뭐라 딱 꼬집을 수 없는 게 불안하니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거든요. 게다가 내 삶이 미리 다 정해지지 않아서 자유가 있어서 외로운 것이라고 하니 더욱더 할 말이 없죠. 내 삶을 다 결정해놔 라고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해결책이 없다니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때의 장점은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나의 외로움 자체를 부정하고 억누르게 되잖아요. 괜히 내가 엄살 부리는 것 같고 이런 감정을 느끼거나 빠져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외로움이 누구에게나 인생의 그림자처럼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라면 외로울 때는 그냥 외로워해도 괜찮겠죠. 내 감정 때문에 굳이 나를 탓하지는 말고요. 그러나 누구나 그렇다기에 더욱 커지는 의문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이기도 하고요. 바로 누구나 그렇다는데 왜 나만 유독 외로움을 못 견딜까? 왜 나는 누구나 그런 것,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지 못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자괴감, 수치심 혹은 죄책감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출구가 없어 보였어요. 누구나 겪는다는 자연스러운 일을 자연스럽게 넘기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나치게 나약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외로움은 둘째치고 내가 나라는 사실부터 문제인 것 같았어요. 갑자기 문제가 엄청 커졌죠. 남들도 다 그렇다는 말이 때로는 나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어렵고요. 하소연을 하면 잠시나마 조금 시원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런 내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에게 징징대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프롬에게 조언을 구해보죠. 프롬은 그 막연한 가운데 혼자인 듯한 느낌이 외로움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힌트로 삼아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외로움이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막연한 불안이 우리의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것이니까 인생이 덜 막연하고 더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요? 또 외로움이란 결국 혼자인 듯한 느낌이니까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일이 적어진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프롬은 이 두 가지 대응을 엮어서 내가 누군가와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통해 그저 혼자만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면 막연함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나무 조각 하나만 떠 있으면 무척 흔들리기 쉬워서 불안정하지만 다른 것과 엮여서 뗏목이 되면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연결감, 소속감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있다는 뜻이니까요. 본래 외롭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아도 연결감과 소속감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업무, 종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에 소속되려 합니다. 조금 더 온건하고 지속 가능한 일을 찾는 것이죠. 프롬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행을 따르는 것, 줄기차게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빠져 있는 것 또한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 역시 건강을 해치는 중독적인 것이 되기 쉽고 외로움을 단지 회피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냥 잠깐
나를 잊고 지우는 일이죠. 넷플릭스 시리즈를 연달아 볼 때 우리가 다른 무엇을 생각하던가요? 드라마 시리즈가 아니라 집단에 소속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집단에 계속해서 머물려면 그 집단에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개성을 억누르고 집단의 의견에 찬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아닌 것 안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과 외부에서 바라는 나의 모습 간의 괴리가 두드러지고 보통 나보다 큰 집단이 나에게 맞추지는 않으니까 내가 나를 누르며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잠시 나를 지우는 대가로 외로움을 잊는 것이죠. 잊어야 해서 잊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잠시간 빠져들거나 나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외로움을 온전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할 수 없는 데다 때로는 바로 그 순간에 외로움이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충족된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프롬은 대신 좋은 연결의 방법으로 창작과 사랑을 추천합니다. 창작은 사물과의 연결 관계를 만드는 일이고 사랑은 사람과의 연결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들은 너무 자극적이지도 일시적이지도 않고 나를 지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활성화하죠. 창작과 사랑의 공통점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의 힘을 발휘하며 연결을 만들어가는 활동이거든요. 하지만 사랑과 창작이라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창작은 넷플릭스를 보는 일보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프롬은 나를 누르고 외로움에 쫓겨 도망치는 일보다 마음껏 나의 힘을 발휘하면서 나로서 살아가는 일이 더욱 편안하고 할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롬의 사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인 간의 사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반드시 연인이 아니어도 좋고 무엇보다 프롬은 나와 이 세계와의 연결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꼭 사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내가 살아가며 이 세상 속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느끼는지의 문제이죠. 그래서 프롬은 사랑이란 세계에 대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창작을 말한 것처럼 외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꼭 연애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세상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다면, 달리 말해 세상의 그 무엇이든 사랑의 태도로 대하며 연결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활동입니다. 외로움은 이겨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감정 같은 것입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평생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들어있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외로움만은 아닙니다. 삶이 본래 외로운 것이라 하여도 삶의 모든 순간이 온통 외로움만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기쁨, 놀라움, 즐거움, 애틋함, 감사함, 뒤늦게 찾아드는 깨달음에 대한 수많은 감정들. 삶이라는 캔버스에는 외로움 외에도 다양한 색깔의 감정이 이미 섞여 있습니다.
외로움의 무게에 짓눌려 문득문득 있곤 하지만요. 다시 말해, 우리는 늘 외로움과 함께 살지만 이따금 외롭지 않은 순간도 있고 외롭다 하여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햇살, 오늘의 음악, 마침 바뀌는 신호등, 늘 밟고 지나는 횡단보도의 흰색 선. 오늘의 나와 연결된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잠시만 느끼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께 말을 걸고 있고 당신은 우리의 고민을 함께 생각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기내에서 위급 상황 시엔 산소 마스크는 어른이 먼저 착용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 거 아시죠?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아이나 다른 누구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온전하고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도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